사장님, 이번 계약 4%로 제한하시면 저쪽에서 계약 안 할 겁니다. 경쟁사가 5%로 제한했대요. 대성그룹 후계자 강태준 실장이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강태준 실장은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방금 한 말, 내가 정말 우리 영어로 한 대화를 다 알아듣고 말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로 제한하셔야 계약될 겁니다. 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밤 깨질 뻔했던 그 계약을 6%로 제한하자 그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체결됐어요. 대성그룹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수출 계약이 그렇게 한마디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뒤 저는 다시 그 좁은 술집 룸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저는 빚 때문에 팔려와 갇혀있는 그저 술집 여자였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가 접대부로만 알았던 한 여자의 진짜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유나, 올해 25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담 언니 미숙이 절 향해 손가락질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유나야, 너 또 뭐하고 있어? 3번 룸이야. VIP 손님들이 기다리시잖아.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가려진 제 본래 얼굴이 자꾸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화장대 위 작은 액자 속 미국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자가 저였다는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또 그 사진 보고 있어. 정신 좀 차려. 그건 이제 내가 아니야. 미숙 언니가 화장대 앞으로 다가와 액자를 거칠게 엎어놓았습니다. 넌 이제 그냥 술집 여자야, 유나야. 자꾸 옛날 생각하면 너만 더 힘들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3번 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자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한꺼번에 얼굴로 밀려왔어요. 머리가 희끗한 중년 사장 셋이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 이번엔 진짜 물건이 들어왔네. 어이 아가씨, 이리 와서 좀 앉아봐. 가장 살이 찐 사장이 자기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절 불렀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한 뒤 정해진 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드렸습니다. 손님, 술은 따라드릴 테니 제 몸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 한마디에 룸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어이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술집에 와서 손도 못 잡게 하면 우린 뭘 하라는 거야? 가장 살찐 사장이 갑자기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손은 대지 마세요. 그러자 그 사장이 술잔을 그대로 제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차가운 양주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건방진 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있어. 너 같은 게 뭐 잘났다고. 뺨이 얼얼하게 한데 날아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비명을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이 벌컥 열리며 미숙 언니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얘가 워낙 신참이라서요. 제가 다른 애로 바꿔드릴게요. 미숙 언니는 절 거의 끌다시피 룸 밖으로 데려나왔어요.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언니가 폭발했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뺨에는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고 머리에서는 양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이런 일은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너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거니? 미숙 언니가 한숨을 깊이 쉬며 화장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유나야,
너 도망치려고 한 게 벌써 몇 번째니?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번 도망쳤고 3번 다 조폭들에게 잡혀 끌려왔으니까요. 그때마다 사장은 더 많은 룸으로 절 보냈고 빚은 점점 더 늘어났어요. 너 자꾸 대학생이었네 어쩌네 하는데 여기서 그런 말 누가 믿어주니? 미숙 언니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받아들여, 유나야. 이제 너는 그냥 술집 여자야. 그게 너 현실이야. 저는 차가운 화장실 거울에 이마를 댄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까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올해 봄 저는 보스턴 캠퍼스에서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경영학과 3학년, 곧 4학년이 될 예정이었어요. 여름방학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 아버지를 뵙고 갈 생각이었죠. 석 달째 아버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이 영 편치 않았거든요. 저희 집은 강남 한복판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평범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동근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고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버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우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유나 잘 키운 보람이 있구나. 마음껏 공부하고 와라. 그게 제가 들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그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처음 보는 검은 양복의 남자 5이 절 둘러쌌습니다. 서윤아 씨 맞으시죠? 아버님이 저희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남자들은 제 캐리어를 빼앗고 핸드폰을 부숴버린 다음 검은 차에 절 강제로 태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부터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는 잠적하셨어요. 빚이 자그마치 30억이 넘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끌려간 곳이 바로 지금 제가 갇혀있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VIP만 받는다는 그곳은 외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어요. 가게 안은 호텔처럼 고급스러웠지만 사실상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유나 씨 미모 정도면 빚 갚는데 한 5년이면 충분하겠어. 처음 절 인계받은 박 사장이라는 남자가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일하시면 돼요.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게 뒤집혔어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정말로 여러 번 도망쳤어요. 처음에는 가게 뒷문으로, 2번째는 손님 차에 몰래 숨어서, 3번째는 새벽에 청소부 옷을 훔쳐 입고 나가려 했었죠. 하지만 그 3번 모두 가게 입구를 지키던 조폭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힐 때마다 저는 지하실에 사흘씩 갇혀 있어야 했어요. 물도 음식도 거의 주지 않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좁은 방. 4번째 도망을 시도하던 날 박 사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나야,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너 손가락 하나 잘릴 줄 알아. 박 사장은 책상 위에 진짜 회칼을 꺼내놓은 채 절 향해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고 정정당당히 나가는 방법을요. 저는 처음부터 손님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술은 따라드릴 수 있지만 제 몸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매일같이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술잔을 얼굴에 맞기도 했죠. 미숙 언니는 그런 절 보며 매번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야, 너 진짜 왜 그래? 다른 애들은 다 받아들이고 잘 사는데. 언니, 저는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요. 그것까지 잃으면 저는 끝이에요. 미숙 언니는 답답하다는 듯 제 등을 두드리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끔 미숙 언니에게 제 진짜 정체를 말한 적도 있었어요. 언니, 저 사실은 하버드 다니다 왔어요. 영어도 할 줄 알고 경영학 전공이에요. 그래 알겠다. 너 정말 허언증이 심하구나. 미숙 언니는 그저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얘들아, 유나가 자기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한다. 룸 화장실 옆에서 다른 언니들도 손뼉을 치며 웃어댔어요. 하버드면 우린 다 옥스퍼드는 나왔겠다, 예. 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그날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사기꾼 취급만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빚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장부에 빚이 한 푼이라도 줄었다는 표시가 보이면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물론 사장은 매달 이자라며 새로운 빚을 더 얹어 놓았지만요. 언젠가는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숙 언니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절 부르더라고요. 유나야, 오늘은 진짜 특별한 손님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누구신데요, 언니? 대성그룹 후계자래. 5번 룸이야.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늘만큼은 또 손찌검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5번 룸은 일반 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통유리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검은 정장의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다른 술집 손님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흐트러짐 하나 없는 정장에 시선도 술집 여자에게 흔히 보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외국 손님 2분이 더 오십니다. 영어를 좀 하실 줄 알면 좋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작게 저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영어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박 사장이 알게 되면 더 비싼 외국 손님 룸으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거든요. 잠시 후 미국인 2명이 룸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과 데이비드, 미국 대형 유통기업의 임원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술을 따르고 안주를 차려드린 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곧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미스터 강, 솔직히 저희 입장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이클이라는 키 큰 남자가 술잔을 빙빙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를 제시드리는 겁니다. 한국 시장 평균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안주 접시를 옮기는 척하면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어요. 저희 대성은 품질 면에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4%면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마이클과 데이비드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라고요. 표정만 보면 4%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겉으로는 만족한 척했지만 두 사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강태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실장이 룸을 나가자마자 두 미국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이클을 향해 영어로 작게 속삭였어요. 솔직히 말해 동아그룹은 5%를 제시했어. 4%는 너무 낮아. 맞아. 하지만 4%보다 더 못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동아그룹이랑 계약하는 수밖에. 오늘 자리는 그냥 마지막 인사 차원이라고 생각하자고. 저는 술잔을 채우는 척하며 그 모든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이미 5%를 제시한 동아그룹과 계약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강태준 실장은 4%를 끝까지 고집하며
계약이 물거품 되기 직전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저는 술잔을 채우는 척하며 잠깐 숨을 골랐어요. 말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술 따르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 강태준 실장이 룸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인들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다시 사근사근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스터 강, 오늘 자리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이클이 잔을 들며 마지막 인사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사실상 거절의 신호였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결심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 실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따르는 척 몸을 살짝 기울이며 한국말로 작게 속삭였어요. 실장님, 지금 표정 그대로 들어주세요. 이번 계약 4%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장이 살짝 놀란 눈으로 절 봤지만 다행히 표정 관리는 잘 해주셨어요. 미국인들은 한국말이라 알아듣지도 못했고요. 게다가 술집 여자가 영어를 알아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따르는 자세를 유지하며 계속 속삭였어요. 방금 실장님이 화장실 가신 사이에 영어로 한 대화 다 들었습니다. 동아그룹이 이미 5%로 제안했답니다. 두 분은 그쪽이랑 계약할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자리는 그냥 마지막 인사 차원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실장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적어도 6%는 제안하셔야 동아그룹 5%를 뛰어넘어서 계약이 됩니다. 이대로 4% 고집하시면 오늘 그냥 빈손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실장은 잠시 잔을 들어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깊게 한 번 숨을 고르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잔을 내려놓더니 미국인들을 향해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의아한 얼굴로 강 실장을 바라봤어요. 저희도 동아그룹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5%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위로 가겠습니다. 6%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이클과 데이비드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잠깐만요.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6%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5%인 동아그룹보다 1% 위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좋습니다, 미스터 강. 6%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못해 손을 내밀며 그렇게 말했어요. 데이비드도 옆에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6%로 새 계약 조건이 합의되었어요. 깨질 뻔했던 계약이 한마디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계약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미국인들이 룸을 떠난 뒤 실장은 한참 동안 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윤아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그렇게 그날 밤이 끝났어요. 룸에서 나오자마자 미숙 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윤아야, 무슨 일 있었어? 강 실장님이 직접 사장님한테 전화하셨대. 무슨 전화요? 앞으로 자기가 올 때마다 무조건 너만 들여보내라고 하셨대. VIP 단골 직접 지정이라니. 너 진짜 출세했다 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오랜만에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술집에서 제 진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낸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좁은 기숙사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강태준 실장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일행 없이 혼자였어요.
미숙 언니가 들떠서 절 5번 룸으로 떠밀었습니다. 실장님이 오늘은 너랑 단둘이 있고 싶다고 하시네. 룸에 들어서자 실장은 양주 한 잔을 천천히 따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유나 씨.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한잔합시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은 따라드릴 수 있지만 다른 건 안 됩니다. 알아요. 저번에도 봤잖아요. 그런 거 시킬 사람 아닙니다. 실장이 잔을 살짝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저는 그제야 약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별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요즘 서울거리, 이번 겨울이 유독 길다는 이야기. 유나 씨 술집에 처음 와봤는데 사실 저도 좀 어색합니다. 이런 자리 평소에 잘 안 오시나 봐요. 네, 거의 안 옵니다. 저번 미국 손님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힌 자리였어요. 근데 그날 유나 씨 한마디에 회사 살았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잔에 술을 따라 드렸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마침 두 분 대화가 들렸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협상 맥락까지 짚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장은 그 말을 짧게 남기고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이라면 이때 제 정체를 끈질기게 묻고 들어왔을 텐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대신 자기 회사 이야기를 풀어놓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요즘 신사업으로 식품 사업 시작하려는데 영 쉽지 않아요. 한국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해외 진출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미국보다는 동남아 쪽이 진입 장벽 낮을 텐데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한국 식품 선호도가 높고 현지 유통망 인수도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실장이 잔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 씨,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그냥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얼른 말을 돌렸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의심받을 게 분명했거든요. 실장은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실장은 늦게까지 머물지 않았어요. 12시가 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손님이신데 저야 거절할 수 있나요? 손님 말고 그냥 친구처럼요. 저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곱씹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러세요. 오시면 말동무는 해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강 실장은 5번 룸에 혼자 와서 절 찾았습니다. 다른 손님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를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절 술집 여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저 한 사람의 대화 상대로 진지하게 마주 앉아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주로 회사 일이었어요. 실장은 제법 진지하게 본인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신사업 본부 인사이동이 있는데 누구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개인 능력은 좋은데 팀워크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해도 팀에 잘 녹아드는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실장이 절 한참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능력은 키울 수 있지만 사람 성향은 잘 안 바뀌거든요. 한 명이 팀 분위기 망치면 전체 성과가 떨어져요.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유나 씨 말이 맞네요. 그동안 저는 능력 위주로만 봤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나 씨 말 듣고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겼더니 본부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실장님이 결정하신 거죠. 아니에요. 유나 씨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됐어요. 그날 이후 실장은 종종 회사 일로 저에게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미국에서 뭘 공부했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한 의견을 보태는 것처럼 둘러댔죠.
하지만 실장은 점점 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실장은 일주일에 2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이었어요. 평일에도 오시고요. 회사는 안 바쁘세요? 바쁩니다. 그래서 더 와요. 네. 여기 와서 유나 씨랑 얘기하면 머리가 정리돼요. 이상하게 유나 씨 말 들으면 답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그저 술집 여자였어요. 이 사람과 저 사이에는 절대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러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실장이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나 씨,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들 제 돈만 봐요.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어요. 실장님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더 외로운 거죠. 진짜 대화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장이 잠시 잔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달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답해줘요. 제 돈을 보지도 않고요. 저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다물었어요. 마음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제가 술집 여자가 아니라 그냥 서윤아인 것 같았거든요. 3달이 지나자 실장은 일주일에 3번씩 왔어요.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 가족 이야기, 어릴 적 추억까지. 저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저는 늘 그늘에 있었거든요. 실장님이요? 의외네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회사를 키우는 것도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 사람의 외로움이 보였어요. 재벌집 후계자라는 자리도 결국엔 한 사람의 무게로 짊어져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셔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외로움을 책으로 달랬거든요. 유나 씨도 외로운 사람이었네요. 네, 어쩌면 그래서 실장님 외로움이 보였는지도 몰라요. 실장이 잠시 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 어쩐지 닮은 데가 많네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이 사람은 재벌집 후계자였고 저는 30억 빚에 갇혀있는 술집 여자였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실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엔 그냥 술 마시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비록 진심으로 절 대해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염치로 30억 빚 갚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큰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어요. 그저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실장은 저에게 이렇게 묻곤 했어요. 유나 씨, 여기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정이 있어요.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실장님,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해요. 실장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4달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새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강 실장 오는 날인지부터 헤아려 봤어요. 그 사람이 오는 날에는 화장도 더 정성껏 하고 머리도 더 단정하게 빗었죠. 미숙 언니가 그런 절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유나야, 너 강 실장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언니? 그냥 단골이잖아요. 단골을 그렇게 신경 써서 맞이하는 애가 어디 있니?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이 사람 너 좋아할 리가 없어. 너는 그냥 술집 여자야.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다짐만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장이 오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요. 언제부턴가 실장은 절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 말 한마디에 환하게 웃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시계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5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게 가게가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미숙 언니가 절 다급히 부르더라고요. 유나야, 오늘은 강 실장님 안 오신대. 그래서 다른 손님 룸으로 들어가야 해. 누구신데요? 7번 룸. 전기회사 임원이라는데 처음 오신 분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강 실장이 아닌 다른 손님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7번 룸에 들어서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머리 벗겨진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 미숙이가 보낸 애구나. 들어와서 앉아. 저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저는 그냥 술만 따라 드릴게요. 손은 대지 마세요.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의 눈빛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너 같은 게 어디서 손님한테 조건을 달아.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장님 부르겠습니다. 불러봐, 새끼야. 박 사장이 너 같은 거 편들어줄 것 같아. 남자가 갑자기 절 거칠게 밀쳐 소파 위로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누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남자가 제 양손을 짓누르며 위에서 절 짓눌렀어요. 저는 발버둥치며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룸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강태준 실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실장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당장 떨어져, 이 자식아. 실장이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 누구야? 강태준이다. 대성그룹. 남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대성그룹 후계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꺼져. 한 번만 더 이 가게에 오면 내 회사 거래처 다 막아버릴 줄 알아. 남자가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갔어요. 실장은 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저는 와락 실장의 가슴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미팅이 좀 늦게 끝났어요. 미안해요, 늦어서.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실장이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유나 씨, 잠깐 여기 계세요. 제가 사장 좀 만나고 올게요. 네. 가만히 있어요. 금방 올게요. 실장은 그대로 룸을 나갔습니다. 박 사장 사무실로 직행한 거였어요. 저는 룸에 혼자 남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실장이 돌아왔어요. 가요, 유나 씨. 어디로요? 여기서 나가요. 빚 다 갚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 30억이 넘는데 30억 다 갚았어요. 방금 계좌 이체했어요. 네. 가요. 다시는 이런 데서 일 안 해도 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실장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실장님, 저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30억이 어디 적은 돈이에요.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유나 씨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그 가게를 영영 떠났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6개월 만에 처음 맡아보는 진짜 바깥 공기였어요. 밤하늘이 그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장은 절 시내의 작은 호텔에 데려다 주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푹 쉬세요.
내일 다시 봅시다. 저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실장이 절 데리러 왔을 때 저는 결심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실장님, 그 30억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갚을게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번에 계약 도와주신 답례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받았던 거고 이번 건 별개예요. 실장이 절 가만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유나 씨,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랑 만나주세요. 정식으로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그 순간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실장님, 죄송해요. 지금은 안 돼요.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제가 싫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 모습으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모습이요? 저는 6개월 동안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빚 30억이 새로 생긴 사람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실장님 같은 분 옆에 서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못 사랑하게 될 거예요. 실장이 한참 동안 절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멋진 모습으로 실장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실장은 절 작은 오피스텔 한 칸에 데려다주고 당분간 생활비라며 카드도 한 장 건넸어요. 저는 그 카드는 받지 않았지만 거처는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졌습니다. 오피스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학교에 연락해 휴학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당장 학교로 돌아갈 형편은 안 되었지만 학적은 살려둬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억을 갚으려면 평범한 회사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저는 한국 대기업 채용 공고를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성그룹 신입사원 공채. 저는 한참 그 공고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강 실장의 회사로 갈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대성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강 실장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요. 이력서를 쓰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제 진짜 이름과 진짜 학력을 적는 순간이었거든요. 서유나 하버드 경영학과 휴학생, 미국 대기업 인턴 경력 다수. 휴학생 신분이라 4년제 졸업장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류 전형은 무난히 통과했어요. 면접 날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대성그룹 본사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면접관이 5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태준 실장이었어요. 면접장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서 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실장의 얼굴도 절 보자마자 살짝 굳었습니다. 이력서를 천천히 넘기던 실장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하버드.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면접장 전체에 들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면접관도 깜짝 놀란 얼굴로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력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휴학생인데 학적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방금 확인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현재 휴학 중. 인턴 경력도 모두 진짜입니다. 면접장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면접관들이 절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 실장은 절 향해 그저 눈으로만 묻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한 번도 말 안 했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살짝 미소만 보이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아입니다. 잠깐의 공백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보다 현장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성그룹에 합류해서 그 경험을 보탤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영어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사례 분석, 기업 전략 수립,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 저는 모든 질문에 영어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면접이 끝날 무렵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임원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스펙이면 미국 대기업 어디든 가실 텐데 왜 한국에서 이런 신입공채에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서요. 면접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합격 통보를 그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신입사원, 그게 제 새로운 자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아 씨, 도대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리고 하버드는 또 뭡니까?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하셨잖아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실장님, 제가 술집에서 그런 말을 했으면 누가 믿어줬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아 씨,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시네요. 앞으로도 자주 놀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잘 왔다는 걸 느꼈어요. 오랜 학업과 실전 경험이 있던 저에게 이 일은 물 만난 고기 같았거든요. 연수 평가에서 저는 입사 동기 200명 중 1등을 차지했습니다. 대성그룹 사상 최고 점수였다고 인사팀에서 직접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강 실장이 직접 시상을 했어요. 저와 강 실장은 사내에서 철저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가 사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전략기획실 막내로 정식 발령을 받았고 강 실장은 제 직속 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첫날 한 가지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이 자리에서 나는 강태준 실장의 여자가 아니라 서윤아 그 자체로 인정받겠다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신입들처럼 복사하고 회의록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시장 자료를 분석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정리해 두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 저에게 첫 번째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글로벌 유통기업 GS 코퍼레이션과의 대형 계약건이 회사로 들어왔어요. GS 코퍼레이션은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성그룹 식품사업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큰 건이었어요. 문제는 GS 코퍼레이션 측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과 단 한 번도 정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회사였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모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 잘못하면 우리 식품사업부 통째로 흔들립니다. 강 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미국 측 협상 책임자가 누구라고 했지? GS 코퍼레이션 부사장 로버트 윌슨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잔의 등물을 그대로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로버트 윌슨, 제가 학부 3학년 여름방학에 인턴으로 있었던 그 회사 임원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그분 직속에서 신사업 기획 인턴을 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본부장님, 잠시 발언해도 될까요? 회의실 모두가 절 바라봤습니다. 신입사원이 임원회의에서 손을 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강 실장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하버드 시절 GS 코퍼레이션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직속 상사였습니다. 이분은 협상에서 숫자보다 신뢰를 우선시하는 분이세요.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윤아 사원, 그럼 이번 미팅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미팅 당일 저는 강 실장과 함께 호텔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절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유나. 정말 너야. 로버트 부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영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1년 만인가 어떻게 지내나 너무 궁금했어. 강 실장과 회사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 둘을 바라봤어요. 로버트 부사장이 강 실장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가 이 계약 담당자라면 저는 무조건 사인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본 인턴 중 최고였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우리 회사가 정식 입사 제안까지 했었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희 회사 임원들이 모두 절 새삼스럽게 바라봤어요. 강 실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윤아 사원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그대로 체결됐어요. 대성그룹 식품사업부 사상 최대 수주였다고 다음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실장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실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살짝 질투했어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네. 부사장이 유나 씨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반갑게 끌어안는 거 보고 좀 마음이 그랬어요. 실장님, 그분 결혼하신 분이에요. 제 아버지 뻘이고요. 강 실장이 머쓱해하며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데서 질투하는 사람이라니 어쩐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계약을 시작으로 저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시장 진출 프로젝트도 제가 맡았어요. 저는 미국 인맥을 총동원해 현지 파트너사 3곳을 단번에 확보했습니다. 대성그룹은 그의 매출이 전년 대비 35% 상승했어요. 그 상승의 중심에는 제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대성그룹 사상 최단기간 승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실장이 절 회사 옥상으로 불렀어요. 유나 씨, 정말 대단해요. 회사가 유나 씨 덕분에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회사분들 덕분이죠. 그러지 마요. 다 알고 있어요. 옥상 위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슬슬 그날을 기다려도 될까요? 무슨 날이요? 유나 씨가 멋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기로 한 그날이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30억도 다 못 갚았어요. 그건 갚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제 자존심 문제예요. 꼭 갚을게요. 강 실장이 한숨을 작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회사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2년 차에는 차장이 되었고 3년 차에는 부장이 되었어요. 이런 속도로 승진한 사람은 회사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대성그룹의 천재 여자 부장이 누구냐? 하버드 출신의 미국 대기업 인맥이 어마어마하다더라. 강 회장 며느리 후보 1순위라더라. 마지막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강만수 회장님이 절 며느리감으로 점 찍으셨다는 이야기를
강 실장 본인 입으로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유나 씨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어쩌죠? 이미 차였다고 말씀드릴까요? 강 실장이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를 한 대 콕 찌르고 말았어요. 며칠 뒤 강 회장님이 직접 절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차를 권하셨습니다. 서 부장, 우리 회사에 와줘서 고맙네. 별 말씀을요, 회장님. 저야말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절 바라보시더니 본론을 꺼내셨어요. 우리 태준이가 자네에게 차였다고 하던데. 저는 결심하고 회장님께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빚 술집에 갇혀있던 시간, 강 실장이 절 구해준 일까지. 회장님이 한참 동안 말없이 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 태준이 옆에 못 서겠다. 이 말인가? 네, 회장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옆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작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태준이는 진짜 복도 많아. 앞으로도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옆에서 다 밀어주겠네. 회장실에서 나오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까지 절 응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5년이 흘렀을 때 저는 대성그룹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었습니다. 30살의 상무 자리에 앉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빚 30억은 회사 보너스와 인센티브로 꾸준히 갚아 나갔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입금하는 날 저는 강 실장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통장 이체 버튼을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 실장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실장님, 내일 저녁 7시까지 강남 르 메르디앙 호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쪽 중요한 고객이 갑자기 미팅을 잡았는데 실장님이 꼭 와주셨으면 해요. 호텔 옥상 레스토랑이에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시간 맞춰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어요. 5년 동안 기다려온 그날을 이제 제 손으로 만들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종일 그 자리를 준비했어요. 호텔 옥상 프라이빗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고 바이올린 연주자 한 명도 섭외했습니다. 작은 반지 상자도 핸드백 안에 단단히 챙겨두었어요. 저녁 7시 강 실장이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 실장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한쪽에서는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 한 명뿐이었어요. 미국 고객은 어디 있어요? 유나 씨. 오늘 미국 고객 같은 건 없어요. 실장님. 강 실장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장님, 5년 전에 제가 한 약속 기억하시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제가 먼저 고백하겠다고요. 강 실장의 눈가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실장님.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남자용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준 실장님, 저랑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강 실장이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천천히 절 일으켜 세웠습니다. 5년 동안 진짜 길었어요. 유나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오늘부터 유나 씨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강 실장에게 반지를 끼워드렸어요. 그가 절 끌어안고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어요. 6개월 동안 그 좁은 술집 룸에서 손찌검을 견뎠던 시간도, 밤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삼켰던 시간도, 납치되어 끌려가던 그 절망의 순간까지도
전부 오늘 이 한 번의 입맞춤으로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좁은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강남 한복판 옥상에서 매듭이 지어졌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